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재구속 뒤 첫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출석해서 다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를 사유로 들었지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건강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구속 다음 날 나와 조사받으라는 내란 특검의 소환 통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응으로 답했습니다. 특검에 전달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 외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적히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고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가 없다는 결과를 전달받자 바로 오는 14일 오후 2시 재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검 측은 다시 조사 불응이 예상되면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바로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구속의 개념에는 구금뿐 아니라 구인까지 함께 포함된 만큼 강제 구인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됐을 때도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그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다음에 또 그 시간 이후에 우리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한 전례가 있는 데다 특검 스스로 피의자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강제 구인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부는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며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 계획을 두고는 수사 대상 범죄에 들어가 있는 만큼 조사를 검토하겠지만 아직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오늘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일했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병 특검팀 수사관들이 임종득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들이닥치자 국민의힘은 즉각 소속 의원 전원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윤상현 의원실 압수수색에 이어 사흘 만에 또 벌어진 강제 수사에 일사불란 모여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이 정치보복에 이용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다. 왜 국회의원실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입니까? 임 의원이 국가안보실 2차장일 때 벌어진 이른바 VIP 경로서를 수사하면서 당시 근무처가 아닌 의원실을 터는 건 고의적인 망신주기라는 겁니다. 야당은 또 다른 기관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사무처엔 당사자 통보도 없는 무차별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엔 직접 몰려가 야당 탄압에 협조하지 말라고 규탄했습니다. 법원이 부하뇌동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야당 죽이기에 공범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당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건 내란 동조 세력이나 할 짓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최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절을 선언한 윤희숙 혁신위의 사과가 쇼가 아니라면 사사건건 트집 잡기보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윤석열과 국힘의 지난 주장을 국민들은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특검 수사의 종착지는 결국 김건희 여사 일당이라고도 확신했는데 법원이 최근 수사범위 바뀌라며 김 여사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 미비나 해석 차이로 수사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며 아낌없이 입법 지원을 다하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특검의 수사를 독려하는 민주당과 직접 유탄을 맞은 국민의힘 사이 날선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사에 이은 기소, 재판까지 고려하면 이런 대치 구도가 꽤 오래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는데 수사 대상 의혹들을 놓고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특검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겨눴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이첩됐다 회수되는 전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인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일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고 국방부에 대해서는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PC, 하드디스크 등 다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소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재작년 7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경로 그리고 이후 수사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경로설뿐 아니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는데 이와 관련해 의혹의 출발점이 된 멋쟁 해병 대화방의 참가자 최모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강제 수사는 물론 소환하는 주요 인물의 범위도 빠르게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만큼 언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19개 부처 새 정부 초대 조각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삼선 중진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 민주당 사무총장인데 과거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으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왔다는 게 발탁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에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거라며 이 대통령 부동산 철학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세계 5대 문화광국 실현을 이끌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로는 최희영 놀유니버스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YTN 기자와 네이버 전신인 NHN, 인터파크 대표를 지내는데 이 같은 다양한 분야 경력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발표로 새 정부 초대 조각 작업이 모두 완료됐는데 마지막까지 기업인과 현직 의원 등용이란 일관된 인사기조가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19개 부처장관 후보자 가운데 기업인을 4명이나 포함시키면서 실무 경험을 살리고 8명의 의원 발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넘어 국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에서 빠르게 업무에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과 하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들도 반영됐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 TF를 구성해 직접 검증한 사안과 청문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국민 여론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다음 주부터 본격화하는 인사청문 전국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다음 주 내내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최고조로 치솟았습니다. 민주당은 전원 통과 기조를 재확인했지만 국민의힘은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막이 오릅니다. 일찌감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점찍은 국민의힘,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 대상자에 추가했습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진 사람이 어떻게 평등 사회를 구현하느냐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약자 지킨다더니 하급자에게 이럴 줄 누가 알았겠냐. 보좌관도 누군가의 가족인데 무슨 여성가족부 장관이냐. 수적으로 열세인 야당이 청문정국 기선 제압 차원에서 첫날 열리는 강 후보자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송곳 검증으로 존재감을 각인시켜야 이어지는 이진숙, 정은경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론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인 참고인을 통해서라도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낙마나 지명철에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들 해명을 들어보자며 엄호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은 만큼 인선에 무리가 없을 거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일방의 의견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야당의 의혹 제기를 흠집내기로 규정하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국정 발목 잡기용 정쟁의 장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사생활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상털기식 청문회가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논리인데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이어질 야당 공격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1기 내각 청문회는 현행법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여야는 다음 주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둘러싼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조갑재 대표와 정규재 전 주필을 불러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며 두 사람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적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정규재 전 주필, 조갑재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났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면서 두 원로 언론인의 참여와 지혜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국민 기초한자 교육 강화와 증여 상속 투자금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 등 정치, 외교, 사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받는 군대를 만들고 입대 장병들을 첨단 기술인으로 양성하자는 제안에는 이 대통령도 공감했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 해소가 우선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도 보수 언론인인 두 사람과 회동하고 국론 통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정 전 주필과 조 대표는 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통합 행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같은 거 할 형편도 아니고 우선 먹고 살고 봐야지요. 이렇게. 취임 선서부터 분열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야당 의석을 찾아가 인사하는 등 통합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언론인과 소통을 늘려나가겠다며 이 대통령과 언론사 보도 편집 책임자들의 간담회도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저녁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6시 반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을 방문해 직접 삼겹살과 소주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함께 방문한 직원들과 건배를 한 뒤 바쁜 업무에도 직원들이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 저부터 외식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SNS를 통해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한 끼 외식이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염 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은 12일 만에 열대야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5도를 웃도는 심한 폭염은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집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려 11일 연속 서울의 밤을 달궜던 열대야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4.6도까지 내려가면서 열대야의 기준인 25도보다 낮아진 겁니다. 체감온도 역시 25도 아래로 떨어지며 연일 체감 30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했던 것에 비하면 밤 공기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밤 동안 습도가 높게 유지돼야 되는 조건을 생각한다면 최근에는 이 밤에 기온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은 건조한 대기 상태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풀 꺾인 밤더위와 달리 한낮에는 여전히 35도를 웃도는 불더위의 기세가 거셌습니다. 서울은 36.1도까지 올랐고 경기도와 호남 곳곳에서도 사람 체온을 웃도는 심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두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친 열돔 속에 연일 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은 습도는 다소 낮아졌지만 축적된 열기로 불볕더위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주말과 휴일까지는 열돔과 동풍의 영향 속에 서쪽의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일사와 함께 동풍이 지속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는 더욱 높아 덥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열돔이 해소되고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극심했던 더위도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반도의 열기와 부딪혀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중부지방은 거센 장맛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남쪽에서 열대 수증기가 북상해 남부지방에도 강한 비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전국에 불가마 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에만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70여 명에 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폭염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규정이 의무화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야말로 사람 잡는 무더위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 실려온 환자는 76명. 지난해 같은 날 7명보다 11배 가까이 많습니다. 다만 지난 7일부터 사흘간 3자릿수 신규 환자가 쏟아지다가 2자릿수로 줄었고 지난 8일 역대 최대를 기록한 후 이틀 연속 감소했습니다. 사망자도 9명에서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집계가 시작된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모두 1,44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9배나 급증했고 사망자도 3배 많습니다. 4,526명이 쓰러지고 이 가운데 48명이 숨진 2018년을 떠올리게 하는데 7월 중순인 올해 벌써 31.4% 수준까지 급증했습니다. 체온 조절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60.5%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실외 작업장과 길가, 논밭 등 야외에서 79.9%가 발생해 낮 시간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 있는 게 최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규정이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산업안전 보건기준 규칙이 규제개혁위 심사를 통과해 다음 주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고온 다습한 날씨에는 주방 위생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130여 명에 달하면서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김밥집입니다. 굳게 닫힌 문에는 가게 사정으로 당분간 쉰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김밥을 먹고 복통이 생겼다는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건 지난 9일.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5일부터 해당 가게 김밥을 먹고 식중독과 고열 증상이 나타났다는 게시글이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파악한 유증상자는 130여 명. 관할 보건소가 급히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열이 40도 이상으로 고열로 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 장염은 아닌 것 같아서 큰 병원을 방문을 했고 이제 거기서 균 검사
한 게 이제 살모넬라 균하고 독성 있는 대장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살모넬라는 가금류와 포유류의 소화관 등에 사는 세균으로 살모넬라에 오염된 식품을 먹으면 발열과 복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살모넬라 식중독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첫째 주에 66명이던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가 넷째 주 127명으로 급증했는데 계란액을 장시간 상온에 방치한 뒤 섭취하거나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으면 감염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격 여름철로 접어들며 식중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해당 김밥집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 유니버스 대표를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인선 문체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함으로써 네. 1기 내각은 완료됐죠. 최종적으로 완료됐다고 볼 수 있고 네. 전체를 평가했을 때와 똑같은 것 같아요. 실용입니다. 투입했을 때 즉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했다. 사실상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기업인이죠. 놀 유니버스. 물론 언론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행 플랫폼을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 문화 쪽의 뭐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본 분. 그리고 또 문체부가 대언론 관계와도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기자 출신으로서의 언론 감각이 있는 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는 적당한 인물을 저는 인사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사실상 또 YTN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그 언론 감각이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어왔을 때 네. 저분 얘기를 했었어요, 선배들이. 그렇죠. 예, 굉장히 그래서 뛰어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평가가 나쁘지 않은 인선이고요. 예. 김윤덕 의원도 이 사실상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오랫동안 당에서 담당하면서 서민 주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현직 의원이자 또 국토위 위원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실질적으로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현실 감각들을 잃지 않고 그대로 이재명 정부의 주거, 부동산, 또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발맞춰서 호흡을 같이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예. 인물로서 낙점했다는 점에서는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돼서 뭔가 성과를 좀 속도전을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용적이었다. 어쨌든 19개 부처를 총 틀어서 보면은 진짜 현역 의원들이 많더군요. 8분이나 됐고. 특히 기업인 출신들도 대거 발탁된 게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많은데 그 예. 많은 의원들이 대다수가 하자가 있죠. 지금 갑질 논란이 굉장히 크게 드러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말할 것도 없고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본인이 태양광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배우자와 동생이 태양광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대한 이해충돌 문제가 있고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의원은 본인이 국회 국방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언론의 발표 시점 이전에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의 위치를 공개해서 그 대자훈련이 취소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의원은 행안부 장관 후보자인데도 과거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의 장본인이에요. 경찰을 통제하는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한 인물인가? 굉장히 큰 의문이 제기되죠. 자, 이런 분들이 의원 출신이라고 해서 과연 인사청문회를
프리패스, 그러니까 자동 통과해도 되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김윤덕 의원이 또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버랩되죠. 김현미 장관도 당시에 삼선 의원이었는데 별다른 전문성이 없이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고 문재인 정부의 27번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하게 실패로 일관됐었습니다. 김윤덕 의원도 지금 뚜렷한 전문성을 찾을 수 없고 단지 상임위를 국토위를 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지역구도 전주여서 사실은 수도권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대단히 둔감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실에서도 뭐라고 설명합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인즉슨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어필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이 뚜렷해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보통 현역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요. 네. 뭔가 청문회를 그렇게 호락호락 넘기지 않겠다라는 뭐 의지 때문에 여러 가지 흥결들을 지금 의혹 수준에서 제시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사실 국무위원의 직을 수행할 만큼의 그런 결정적인 하자이냐는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네. 사실 국민적인 눈높이가 야당이 어떤 흠집내기를 한다고 해서 눈높이 수준 이상이라면 당연히 흠집내기를 넘어서는 여론이 조성된다면 아무리 현역이라 하더라도 예.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한 2달이 돼가는데 그나마 보면은 야당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공격거리 찾을 수 없을 만큼 예. 잘 가고 있다. 다만 인사 문제에 있어서 더러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뭐 보좌진 갑질 논란이 있어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몇의 후보, 뭐 강선우 뭐 여가부 장관 후보라고 제가 뭐 얘기를 해야겠죠. 예, 예. 그분 외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국무위원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서 예. 사실상 인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해보기로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특히 이제 네이버 출신들이 많은 게 유독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계열에서 집권할 때마다 네. 특정 기업의 인사들이 중용되는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진대재 삼성전자 대표가 정보통신부 장관이 되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주미 대사로 기용됐었죠.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는 한때 삼성 참여정부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서도 오히려 정부의 수집 경로를 문제 삼고 노무현 정부는 삼성 특검법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혜승 카카오 부사장이 대통령실 뉴미디어 비서관, 또 디지털 소통센터장을 맡았고 카카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은행업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예. 그 카카오뱅크의 공동대표이사는 일약 집권 여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되죠. 이용우 전 의원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예. 그러면 네이버가 또 일종의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정우 AI 수석 같은 경우에 워낙에 전문가니까 뭐 한 명쯤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 오늘 발표된 최희영 그 문체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의 전신인 NHN 대표 출신이죠. 그리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역시나 네이버의 CEO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출신들이 2명이나 내각에 포진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과거에 성남FC 관련 의혹 사건, 지금 뭐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사건에서 성남FC에 40억 원 가까운 후원을 했던 기업이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인사인데 예. 왜 이렇게까지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 우연의 소장님. 일치일 가능성이 크지요. 저도 뭐 왜 이렇게 네이버 출신들만 등용을 하지? 좀 섞어서 물론 AI에 대한 전체적인 그 산업에 대한 그 구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AI 전문 기업이 이제 네이버가 조금 더 강세가 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용하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AI에 주력하는 기업들이 뭐 카카오도 있고 NHN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KT도 있고요. 그러면 골고루 할까? 그러면 좀 이런 비판이 없을 텐데. 예. 근데 사실 보면은 전문가들 하다 보니까
네이버 쪽에 많이 거기에 포진되지 않았을까. 아까도 일부러 네이버 출신들을 고른 건 아니지만 전문가로 고르다 보니까 네. 네이버에 포진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라고 보는 게 맞지. 이게 네이버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왜 하겠습니까? 사실상 AI의 어떤 거대한 그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고르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네이버 출신들이 많이 등용이 되지 않았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이제 지명이 됐고 다음 주에는 장관 후보자들을 상대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자체적으로 7대 기준을 앞세워서 후보자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요. 여야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단체 등을 통해 강선우 의원의 갑질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를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보좌진을 몸종처럼 부리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 갑질하는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여가부 장관의 가당키나 합니까? 강선우 후보자는 즉각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하십시오. 아직까지는 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게 일방의 의견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 대변인님. 국민의힘 다음 주 주요 타겟은 강선우 의원입니까? 뭐 강선우 후보자만은 아니죠. 강선우 후보자, 그리고 논문 표절이 이미 여러 개 드러나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정밀한 검증을 하겠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강선우 후보자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지명 철회를 하지 않으면은 본인에게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관 후보자의 하자가 대통령 본인에 관한 논란과 겹쳐 보이면은 더 빠르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이 갑질 관련된 논란은 굉장히 그 내용이 나쁘잖아요. 입법 공무원인 국회 보좌진을 본인의 사적인 수발을 들게 해서 뭐 쓰레기를 버려라, 분리수거를 해라, 우리 집 변기가 이상이 있는지 봐달라,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이것은 입법 공무원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을 빼고도 166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 1명당 입법 보좌진이 9명씩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한다면 1,494명의 나머지 민주당 국회 보좌진들에게 앞으로 이재명 시대에는 이런 갑질을 감당해라, 견뎌라, 이것이 시대 정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뭐를 연상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물론 지금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7급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가 어떻게 경기도 공무원들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나 도지사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수발을 들어야 했는가, 이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폭로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연상하시면서 윗물이 탁하니까 아랫물도 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우 후보자 본인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소명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 명이 있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그리고 자녀 유학 위법성 문제. 이 문제도 지금 계속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강선우 외교부 장관 후보자나 이준석 교육부 장관 후보자 두 분에 대한 지금 논란들은 사실 본인들의 이 행위에 대한 평가거든요. 지난 후보자들은 가족 관계, 가족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행위들의 의혹을 했는데 이건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소명을 해줘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도 사실 지금 1기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사람들을 또 특히 동료 의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지명 처리하십시오. 말할 수 없죠.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이 있으니 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면 사과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살펴보지 못했다, 이번 기획위를 통해서 반성과 성찰하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마치 그걸 주장하는 보좌진들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다시 재확인이 돼버리니까 예. 이게 더 문제가 더 커져버린 겁니다. 사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조금 더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뭐 사적인 일을 시킨 것도 직위 높으니까 그 밑에 사람이 따라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지도 교수가 제자들의 논문을 쓰는 것도 제자들이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의 결정을 생사유탈권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업에 있어서의 앞길을 터주는 위의 상관이잖아요. 상관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논문을 이용하고 예. 본인의 업적처럼 한다 하더라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정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인사 기준은 7대 기준도 필요 없고 5대 기준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와 예. 정서에 맞아야 되고 그걸 맞추지 못한 후보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등용돼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이 완성된 즈음에 이 두 분의 지금 갑질 논란과 여러 가지 제자 논문에 대한 어떤 뭐 표절, 의혹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 정점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청문회에서 밝히기 전에 두 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네. 사실 이게 도저히 해명이 안 되겠다 싶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도 네. 당에서 모질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두 후보자가 이제는 한 사나흘 남은 청문회 전에 심각한 고심의 시간을 예. 가져야 된다. 저는 좀 그러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단체 등에서도 이제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들이 많아서 과연 다음 주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이슈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원로 보수 논객 두 분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조갑제닷컴 대표 그리고 정규재 전 주필하고 2시간 함께 이제 점심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간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여러 네. 가지 이야기들을 경청을 하고 또 조갑재 대표는 좋은 글귀도 적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그랬던 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일단 정말로 그런 내용을 듣고 수용을 한다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런데 설령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반대 진영의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지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로 좋은 일입니다. 다만 조갑재 그 대표와는 달리 이제 정규재 전 주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수 진영의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분인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해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예. 모 종합편성 채널 유튜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 장시간에 걸친 대담을 갖기도 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2020년 그 보궐선거 때 부산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정통적인 보수 진영과는 약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뭐 그 부분은 관점에 따라서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임기 초반에는 도어 스태핑도 하고 나름대로는 그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결국에는 도어 스태핑도 중단하고 이제 계엄을 하고 탄핵을 하는 그런 결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 자세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야당으로서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분하고는 대선 과정에서도 만찬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찬도 함께 했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대표적으로 살아온 궤적을 보면 아주 그 진보 진영을 날석에 비판했던 분들이죠. 그랬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두 분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 구구가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거칠었던 분인데 사실 본인을 뛰어넘는 구구적인 언사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분들을 온순하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 보수 논객들의 만남을 있게 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만남을 한다는 자체는 지난 정부에 있었을 때의 반대 개념입니다.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어떤 얘기를 했냐고 앵커께서 물어봤지만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물론 이게 이미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만나서 뭔가를 티격태격하더라도 자꾸 만났다면 네. 지금에 이르렀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보수 농객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 야당 이 대표들과 만나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들은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자, 오늘 이 대통령이 오찬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를 위해서 지혜를 보태달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63%였고요. 부정적이 23%.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이 지난주보다는 뭐 2%포인트 내려갔습니다만 지금 안정적으로 60% 이상의 지금 몇 주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38일 됐습니다. 초반에는 저런 정도의 지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고 또 한편으로 보편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앞서 국민통합에 관한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저런 국민적인 지지를 장기간 유지해서 임기 말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 우리나라의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사실은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 끝이 미약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지지를 가지고 일일비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야당으로서 좀 고언을 드리자면 결국 문제는 경제가 될 겁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이 잘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기업들과 산업이 타격을 받고, 그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살림살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풀리고 민생이 살아나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경제 문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게 들을 만한 말씀 같고요. 근데 특히 이제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게 TK, PK 지역에서도 과반이 넘는 지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조금 상대적일 걸 수도 있겠는데, 사실 아까 제가 앞서서 보수 농객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급부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수 지지층에서도 싹 돌아보면 보기 싫어.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 같아. 기대가 되는데 저게 진짜 보수의 모습이 아닐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보수의 지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라는 마음들이 저는 보수층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봅니다. 그게 TK-PK의 어떤 민심들의 이동을 가져왔던 것 같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는 지금 현재 38일밖에 안 됐지만 매우 잘하고 있다. 라는 걸 방증한다고 봅니다. 이건 수치의 어떤 뭐 70이다, 80이다 단순 비교치가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차곡차곡 올라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사실 이벤트성으로 뭔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만한 거를 해서 확 올리고 또 뭔가를 못해서 확 떨어지고 등락이 이렇게 이게 잦은 지지율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차곡차곡 탄탄하게 이런 토목공사 하듯이 국정평가를 받아가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수 있고요. 정말 국민통합의 대통령으로 자리할 수 있는 정말 이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지지율을 저는 쳐다보고 있고, 사실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거보다는요. 정당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0%대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부분들도 사실 TK-PK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는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좀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당 지지율 그래프도 한번 보면은요. 7월 2주차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19%, 4년 8개월 만인가요? 처음으로 이제 20%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그냥 언뜻 딱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거대 양당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좀 그래프가 너무 내려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19%라고 하는 숫자가 한국갤럽은 소수점 이하를 쓰지 않으니까 19%인 것이고 실제로 그 세부 표를 들어가서 읽어보면은 18.8%예요. 19%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만큼 뼈아픈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들은요. 혁신에 관해서 이미 국민들께서 출제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쓰려고 해야지 자꾸 국민들께서 출제하지도 않은 문제를 밑에다가 만들어서 쓰면서 거기에다가 답을 적고 국민들께 채점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도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뭘 발표했습니까?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체제 변경안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대표, 사무총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당대표가 지명하는 당협위원장 2명, 또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이렇게 9명이 중앙당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최고위원 제도 때문에 저렇게 되었나요? 계엄 이후에 6개월 동안 국민의 민심과는 현저히 거리가 있는 노선을 걸어왔고 그 노선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히 반성하지 못했고 그 노선을 주도해온 분들이 책임도 지지 않고 있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고 당원에게 권리와 주권을 되찾아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저 지지율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려고 해야지 자꾸 엉뚱한 문제를 만들어서 풀려고 해서는 저 지지율 회복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오늘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PK, TK 지역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107명의 국회의원 전부가 다 지금 위기의식을 느껴야지 뭐 우리는 영남 지역이니까 괜찮다. 우리는 뭐 어디니까 괜찮다. 이런 자세가 되면은 아마 그분들도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고언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초유의 위기 상황입니다. 예. 소장님도 한번 조언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 지지율 19% 속사를 보면 이제 18%대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사실 음식점으로 비교하면요. 폐업 직전입니다. 폐업 직전의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사실 이 음식점으로 비교하면 예전에 그래도 단골 장사를 좀 하던 음식점이 음식의 맛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골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이 음식점이 잘 되려면 단골과 그다음에 다른 이런 대중들도 찾는 음식점이 돼야 그게 융성한 음식점이 되죠. 그리고 맛집이 되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지난 이 탄핵의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이 영남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단골 장사만 하면서 버텨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현재 있어서 그 단골들마저도 지금 음식 자체가 개선이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혁신도 보면은 그 음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메뉴판만 바꾸고 있습니다. 혁신하겠습니다. 뭐 당원 당규에 뭐 윤석열과 단절합니다. 메뉴판만 바꿔서는 단골들조차도 발길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음식은 맛이 없는데. 음식을 고쳐야 돼요.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 친윤이라는 상한 음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혁신하고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최고위를 없애고 사실상 총재 형식의 어떤 이 지도부의 권한을 주겠다. 또 친윤 그룹이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TK, PK에서 버림받으면요. 폐업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지율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악재가 지금 겹치고 있는데요. 특검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최상병 특검팀이 이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종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야당 망신주기 압수수색 즉각 중단하시고 철수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근무할 때 사용했던 PC든 노트북이든 거기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 국회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이른바 VIP 경로설 최상병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임종득 의원이 당시에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대통령실로 가서 압수수색을 하든지 뭘 해야지 왜 국회로 왔냐 이제 그런 주장이잖아요. 물론 임종득 의원이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얼마나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는 지금 예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수사 중이니까요. 그리고 어쩌면은 임종득 의원이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오늘 국민들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드렸어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런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앞서 저희가 본 지지율 그래프는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임종득 의원이 설령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이고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억울한 거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징병이 돼서 간 군인이 명령에 따르다가 순직한 것과 어느 것이 더 억울합니까? 그리고 그 유족은 억울함이 다 풀렸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그걸 규명하다가 외압 의혹이 있었다는 게 불거져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최상병의 이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압수수색이 억울하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의원 그 의원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일이 아니죠.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임종덕 의원이 나중에 수사 결과 억울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때 가서 목소리를 높여도 높일 일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저 압수수색이 만약에 위법하거나 무리한 것이라고 하면 가장 모범적으로 그것을 다투는 방법을 보여준 것은 국민의힘의 김웅전 의원입니다. 2021년 9월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대로 법원에 준항고를 해서 그 준항고를 인용받았어요.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아요. 민주당처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사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다 같이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든가 혹은 오늘처럼 저렇게 부당하다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순직한 군인의 억울함보다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법적인 절차로 다투는 것이 맞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임종덕 의원 그 사무실 앞에서만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중앙지법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으로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곳이죠. 거기 가서 정치 보복이고 이건 영장 발급기, 자동 판매기처럼 지금 영장을 발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네, 지금 특검은요. 이재명 정부의 특검이 아닙니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특검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특검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이재명 정부가 특검에 관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특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하라고요. 그래서 저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전 아까 임종덕 의원 의원실 앞에 모였던 송원석 지도부부터 해서 그 의원들을 보면서 지난 체포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그 집행하는 그 공수처를 막았었던 그 의원들의 모습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역시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윤석열식의 DNA를 아직도 국민의힘은 가지고 있구나.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 사실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어떤 그 법 집행을 막았던, 따지면 특수공무 집행 방해잖아요. 거기에 방해 혐의가 있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46명인가 5명인가 하는 의원들도요. 그 사안에 따라서 입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건 안 하니까 자꾸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압수수색의 어떤 법 집행을 막아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단호하게 처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사실 송원석 비대위원장 또 말이 안 맞는 건 뭐 임종덕 의원이 안보 2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PC를 압수해라. 그럼 말이 됩니까? 그럼 민주당에 당시에 김용 부원장, 정진상 부실장, 성남 경기지사 때 시절이면 거기 가서 해야죠. 왜 민주연구원장 된 지 10일도 안 됐는데 거기 가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합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어떤 본인이 직이 바뀌고 보직이 바뀌더라도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지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인데 그런 기본적인 ABC의 논리도 무시하고 무조건 묻지마 정치보복을 주장한다는 거 저는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 전혀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한 말씀만 좀 드리고 갔으면 합니다. 사실은 오늘 임종덕 의원실 앞에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 저 같은 국민의힘 내부자가 비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또 이 부분을 비판할 계제가 되느냐 하면 저는 그건 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자 작년 6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태양광 관련된 비리, 또 선거법 위반 이런 수사를 받으면서 의원회관 의원실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허가를 늦게 해줘서 압수수색이 상당 시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의장이 밝혔던 입장이 이런 거예요.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 분립을 존중하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날 오후 5시 50분에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냅니다.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신영대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내로남불하고 있다고 남 탓을 할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고 손을 보도록 해야죠. 예. 같은 얘기를 해도 민주당이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얘기해도 됩니다. 예. 예. 많이 당해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그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예. 근데 당 대표는 이제 2파전 박찬대 의원, 그 정청래 의원인데 오늘 보니까 이제 어제 후보 등록을 했고 오늘 이제 후보 등록 다음 날 이제 첫날이었는데 박찬대 후보가 지지 의원 그 명단을 공개하니까 정청래 후보가 자기도 많다. 그런데 지금 숨겨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당심, 명심 이 대결은 어느 정도 이제 막 진행되어 오던 게 보였잖아요. 네. 당심은 정청래, 뭐 명심은 뭐 박찬대 의원의 이제 주장이긴 하지만은 명심은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했고 의심, 의원들의 이제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대결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의심, 네.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의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의원들의 전반적인 세는 현실적으로는 공개한 쪽이 더 있지 않을까. 네? 공개를 하지 못한 쪽은 의심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예. 상식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그러니까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개를 못했다는 것은 아직은 공개를 했을 때 세가 조금은 밀리니까 많은데 안 하겠다. 예.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당신 부분도 최근에는 이제 정청래 의원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인지도를 쌓아왔고 당에서도 당 대표라는 입장을 할 정도로 시원한 사이드 발언을 통해서 당원들의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는 것은 맞고요. 팬덤도 있고요. 또 심지어 그 팬덤을 유도하는 아주 진보 진영 내 유튜버들하고도 친분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의 지지는 사실상 정청래 의원이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지금 의원의 어떤 관계성들을 전체적으로 당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당원도 5대5로 딱 거의 갈려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수치들이 얘기하고 뭐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론조사 추이는 말할 수 없으나 사실상 이번 선거는 박빙의 명승부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차범위 내에서의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고요. 명승부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누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냐의 승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명승부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보류가 많습니다. 보류가 상당 부분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관망 중이다. 당원들이요. 그랬을 때는 의심이 나름대로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55%나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심이 어쨌든 중요한데 그 박찬대 의원은 이번 주말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그 말인즉슨 지금 박찬대 의원도 본인이 쫓아가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박찬대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뜬금없이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들여서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당신은 국회에 들어와서 같이 계엄 해제에 동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집권 여당 대표가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계엄을 위헌 위법하다고 규정을 하고 반대를 하고 동료 의원들을 일부 규합해서 국회에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엄 해제 표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는 야당만의 것이 아니라 여야가 동참해서 이루어진 국회의 결의가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데 그것을 폄훼하면서 뜬금없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끌어들였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보통 그런 행동은 지고 있는 주자들이 조금 무리수를 둘 때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는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오해라면은 민주당 내부의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 경쟁하셔야지 불필요하게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누가 됐든지 국민의힘 인사를 민주당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참전을 했어요. 내란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박찬대 의원이 한 것이라서 그걸 끌어들인 게 아니라 뛰어 들어온 거는 한동훈 전 대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주목할 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황명선 의원께서 최고위원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되면서 수석 최고위원 자리가 비어서 한 명을 뽑는 자리인데 유일하게 최고위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현상이 이게 황명선 의원이 박찬대 의원하고 가까운 쪽으로 이제 지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러닝메이터를 해야 될 텐데 원래 박찬대 의원과 황명선 의원이 있으면 정청래 의원과 또 러닝메이터 하나 존재해야 돼요. 예. 근데 왜 최고위원을 등록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판을 의원들이 잊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좀 엿봅니다. 어떤 판인가요? 러닝메이트가 돼서 가더라도 이득이 있을까? 될 수 있을까라는 판단 하에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 쪽에서 러닝메이트가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 아니면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예. 그냥 두 명의 선거인데 박찬대 의원과 러닝메이트 하나, 정청래 의원과 러닝메이트 하나 해야 가능성이 없는데 뭐하러 러닝메이트를 그렇죠. 같이 뛸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를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분마다 너무 달라서. 네.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송영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하루 대부분을 야외에서 보내는 배달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폭염 대책 마련과 함께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들어온 주문을 수락하면 본격적인 배달이 시작됩니다. 음식을 받아들고 5km가량 떨어진 여의도까지 배달하는 20분 내내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해봤는데 잠깐 1시간도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목도리 하더라도 이제 불편하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기온에 차량이 뿜어내는 열기까지 더해지면 숨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지금 낮 기온은 34도 정도인데요. 지면 온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아스팔트 표면은 무려 64도가 넘습니다. 이런 날씨에 종일 밖에 머물다 보면 금세 녹초가 됩니다. 오후 3시에서 5시가 가장 더운데 지금은 아침 11시부터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시만 돼도 사람이 녹초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다리에서.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막 오토바이 타다가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배달 노동자, 택배 노동자 등 무더위 속에 야외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어컨과 시원한 생수까지 있어 더위를 식히기 제격이지만 배달 동선이나 활동 지역과 먼 경우가 많아 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미 여러 지역에 설치돼 있고 평소 동선과도 자주 겹치는 플랫폼 기업의 물류창고 등을 활용해 쉼터가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노동자와 협의 없이 약관을 변경해 배달료를 삭감하기도 한다고 비판하는데 배달 플랫폼 노조는 오는 16일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택배 업체들이 택배 기사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고객들에게 배송 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먼저 CJ 대한통운은 온도와 무관하게 근무 시간 1시간마다 10분,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 기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고 지연 배송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진도 대전 메가허브 터미널에 냉방기를 증설하고 추가 허브 터미널을 가동해 오전 근무 가능 시간을 늘리는 한편 가장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배송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 탄력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CLS는 여름 휴가를 독려하고 영업점이 요청하면 기존 배송 기사가 쉬는 날 직고용 배송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이 선로까지 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가뜩이나 더위로 지친 시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펄펄 끓는 무더위에 열차까지 멈춰섰습니다.
폭염 경보가 이어진 지난 8일 수색역 근처 선로가 휘어지면서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된 겁니다. 폭염으로 인한 연수 지연으로 대구 전동 열차의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후 속도를 낮춰 운행을 재개하면서 퇴근길 대혼란은 피했지만 재발 우려가 여전해 서울시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루 평균 750만 명에 달하는 이용객이 탈선이나 운행 지연 걱정 없이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철로가 늘어지지 않도록 물을 뿌리는 장치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대기 온도가 35도 이상이면 물을 자동으로 뿌려 달아오른 선로를 식혀주는 방식입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은 자동적으로 물을 분사를 해서 철로의 휘어짐이나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됐고요. 또 열차 안 혼잡도에 따라 냉방 강도를 조절하는 시스템도 확인했습니다. 이용객이 몰리는 9호선은 혼잡도를 3단계로 나눠 냉방 온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근로자가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이죠. 수박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작황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데 다른 과일과 채소 가격도 폭염 등 날씨의 영향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드려보고 줄무늬를 비교하며 꼼꼼히 수박을 고르는 소비자들. 최근 수박 가격이 고공행진하자 더욱 신중한 모습입니다. 7월 들어 이 수박 가격이 오르면서 소매가가 평균 한 통에 28,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36%, 평년과 비교해도 42% 넘게 올랐습니다. 인기 여름과일 수박이 금수박이 된 이유는 뭘까? 지난 6월 주산지에 내린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지연돼 공급이 줄었고 무더위가 빨리 시작되면서 수요는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과일도 같은 이유로 나란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백도복숭아는 10개에 23,414원으로 지난해보다 12% 가까이 올랐고 포도 역시 약 25% 올랐습니다. 조금 비싸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한 통 다 사기는 부담이 돼요. 과일뿐만이 아닙니다. 폭염은 채소 작황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이와 깻잎 모두 공급 부족으로 지난해보다 27% 넘게 올랐습니다. 농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은 일단 수박은 7월 중순부터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7월 중순 이후부터 제한되었던 물량이 경북 봉화나 강원 양구 지역에서 출하되면서 수박 공급은 7월 상순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기온이 1도 오를 때 농산물 가격이 평균 0.4에서 0.5%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고온의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 현상 히트플레이션. 이상고온은 매년 더 심해질 것으로 예고돼 앞으로 히트플레이션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내란 사건 재판은 물론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모두 불출석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결정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엔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치소에선 오전과 오후 변호인들과 장시간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같은 취지의 사유서를 내며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영장 발부 전엔 조사에 임하며 구속 가능성을 낮췄지만 구속 이후에는 굳이 소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나 재판에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하기보다 구속영장 발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지를 두고 치열한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속적 부심은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인데 변호인들 사이에선 당연히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검이 편향된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 구속됐을 당시에도 체포적 부심과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법원과 특검에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를 샅샅이 살피는 것도 강제 구인 같은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어제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개인 휴대전화뿐 아니라 비화폰도 함께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 뒤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집사 김모 씨의 아내를 출국 금지한 가운데 김 씨는 소환에 응할 계획이지만 양육 문제로 귀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측근에게 전했습니다. 특검은 어떤 연락도 받은 적 없다며 출석 의사를 전달하라고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집사로 언급되는 김모 씨의 아내 정모 씨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는 특검 소환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국내에 있는 아내의 출국 금지로 현지에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귀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측근에게 전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김 씨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 없다며 특검에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모 씨가 빠른 시일 내 특검으로 연락해 온다면 특검은 언제든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23년 김 씨 관련 렌터카 업체에 대한 대기업들의 184억 원 투자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투자금 중 일부인 46억 원은 당시 렌터카 업체의 기존 주주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는데 해당 법인의 현재 이사가 아내 정 씨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과정과 이후 상황이 석연치 않다고 보는 특검은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통해 김 여사와 관련성 등을 살필 거로 보입니다. 또 이 사건 본류인 코바나 컨텐츠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불기소 처분에 논란이었던 만큼 김 여사를 상대로 한 강제 수사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특검이 집사 게이트를 포함해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에 의문을 남기지 않겠다고 한 만큼 향후 소환 조사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코스피가 3년 10개월 만에 장중 3,2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3,170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 강세에 SK하이닉스가 한때 30만 원대로 올라서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연 이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코스피는 개장 직후 또 한 번 급등했습니다. 개미 투자자가 이끄는 매수세에 장 초반 3,216까지 치솟았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3,200대로 올라선 건 3년 10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장 중반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름폭이 줄었고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종가 기준 3,175까지 밀려나며 닷새 만에 전장보다 낮은 지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30만 6,500원 신고가를 찍은 뒤 29만 원대로 내려왔고 삼성전자는 2% 넘게 올라 6만 2천 원대에 안착했습니다. 종가 기준 코스피 역대 최고치는 2021년 7월에 기록한 3,305포인트입니다. 코스피가 연고점 직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피로감일 뿐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달러 약세에 따른 빗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 그리고 내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을 감안할 때 기존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동력이 훼손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13거래일 만에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5.4원 오른 1,375.4원을 기록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같은 상법 개정 후속 조치도 중요한 변수가 되는 가운데 우리 증시의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로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월급은 209시간 기준 215만 6,880원입니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차가 크다 보니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지만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힌 끝에 노사공위원 23명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해 인상률 2.7%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경영계는 고심 끝에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갈등보다는 조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금 화합과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측은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확정 고시합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YTN 휴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3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와 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이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인 통계와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새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다음 달로 미루어진 가운데 이번 달 수출이 증가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이 선방했는데 관세 부과 전 기업들이 수출을 서둘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집계한 수출액은 19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5% 늘었습니다. 조업일수도 1년 전과 똑같아 하루 평균 수출액도 9.5% 상승입니다. 우리 수출은 미국 관세 부과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과 5월을 뺀 나머지 기간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며 선방하고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 힘이 컸습니다. 반도체는 1년 전보다 12.8% 늘어나며 비중도 전체 수출의 20%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 수요 증가와 D램의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박 수출도 크게 늘었는데 지난 2022년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한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자동차는 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에서 전기차가 잘 팔리면서 전체 수출을 끌어올렸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 수출도 4.1% 증가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모두 6%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출 선방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관세 시행 전 물량을 앞당겨 출하한 이른바 선출하 효과가 컸다고 해석합니다. 관세 회피를 위해서 좀 선구매한 그런 효과도 있겠고요. 근데 이게 계속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이 흐름이 꺾일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 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대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올해 하반기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종 매출액 1,0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9%는 수출 채산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일반 기계, 석유화학, 철강 등 7개 업종은 채산성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반도체와 선박 업종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평소 형과 불화를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통제선이 주택 입구와 주변에 길게 설치돼 있습니다. 부부인 70대 남성과 60대 여성, 그리고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김포의 단독주택입니다. 오전 11시쯤 집에 찾아온 60대 여성의 직장 동료가 핏자국을 보고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피해자 2명은 방에서, 1명은 부엌에서 발견됐는데 모두 숨진 지 꽤 시간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서 저희 쪽으로 요청했습니다. 현장에서 돌아가신 거 확인하고 왔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던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도주하지 않고 범행 장소인 이곳 주택에서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전날 오전 가족을 살해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형과의 불화가 범행 동기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과거 경찰에 신고된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씨가 부모까지 살해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는 같이 산책도 하고 이러는 거 봤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산책하고 이러더라고. 특별히 뭐 이렇게 나쁘고 보이고 이러진 않았는데.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피해자들의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찰이 길에서 모르는 여성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최소 100m 이상 뒤따라가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길거리입니다. 모자를 뒤로 돌려 쓰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통화 중인 여성을 뒤따라갑니다. 바로 뒤에서 계속 따라붙던 남성은 갑자기 여성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 달아납니다. 범행 장소입니다. 남성은 이렇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많은 출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최소 100m 넘게 따라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추적하고 있는데 남성은 범행 이후 버스 등을 이용해 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검거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충남 천안 성성동 삼성 SDI 천안 사업장 신축 건물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가스를 마신 작업자 6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이들이 전기 통전 작업을 위해 신축 건물에 들어갔다 누출된 질소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주차타워 4층 높이에서 택시가 외벽을 뚫고 추락하면서 60대 운전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인근을 오가던 주민은 없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주차타워에서 내려오던 차량이 벽면으로 돌진합니다. 지상 4층에서 땅으로 떨어진 차량은 아스팔트 도로로 곤두박질 칩니다. 큰 굉음에 시민들이 몰려들고 소방과 경찰도 사고 수습에 나섭니다. 가게 장사 준비하려고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번개치는 소리 좀 꽝꽝 소리가 나길래
뭐지 하고 앞을 봤는데 차가 뚝뚝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파편이 날리길래 순간적으로 뛰쳐나가서 119 신고를 했고요. 광주 북구의 한 주차타워에서 사고가 난 건 오후 3시 25분쯤. 주차타워 벽면은 뻥 뚫렸고 도로엔 철제 난관과 차량 파편이 나뒹굽니다. 4층에서 떨어진 차량은 60대 운전자 A씨가 운행하던 택시였습니다. A씨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m 높이에서 택시가 추락한 곳은 식당과 상점이 밀집한 상권이지만 다행히 지나는 시민이 없어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셨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건 아닌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차타워 5층부터 차를 몰고 내려오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비판하며 더 넓은 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 중국 견제 역할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도 펼쳐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 참석한 케인 미 합참의장은 지금 세 나라가 매우 민감한 역사의 장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더해 중국의 군비 증강을 언급했습니다. The DPRK and China are undergoing an unprecedented military buildup with a clear and unambiguous intent to move forward with their own agendas. 한미일 3국은 물론 더 넓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억지력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삼각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세 나라 합참의장은 3국의 안보협력 대상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글로벌 현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계속 협력하기로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영내 안보 도전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일 군 수뇌부가 서울에 모인 동안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선 한미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의 연합 공중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인 B-52H 폭격기도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 등 우리 자산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과 관련해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우리 정부와 기업 시설 대부분을 철거했거나 철거 중으로 현재 이산가족 면회소에 대한 철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에 국내 정치를 이유로 50% 관세 폭탄을 안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과 똑같은 50%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며 강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선 불복과 쿠데타 음모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마녀 사냥을 멈추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50% 관세를 때린 겁니다. 브라질 정부는 보복 관세로 맞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Primeiro nós vamos tentar negociar, mas se não tiver negociação, a lei da reciprocidade será colocada em prática. Se ele vai cobrar 50 de nós vamos cobrar 50 dele. 뉴욕타임스는 이번 일이 관세를 정치적 목적으로 무기화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 국내 정치 문제는 트럼프가 관세의 근거로 내세우는 국가 안보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브라질은 20여 년간 미국에서 120조 원 넘는 누적 적자를 본 나라여서 이번 관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Getting involved in Brazil and then threatening them with tariffs
just is absolutely crazy. It is not the way that you would govern. It's not the way that you should be president.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도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탔고, 즉 트럼프는 늘 물러선다는 심리가 퍼지면서 관세 약발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의 15% 또는 20%의 관세를, 캐나다에는 35%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캐나다에는 다음 달 1일부터 35% 상호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고관세를 통보받고서 센 수위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 9일 지바현 후나바시역 앞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도중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건 싸움이고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설령 동맹국이라도 정정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며 지킬 것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참의원 선거 판세가 어려운 가운데 난항을 보이는 미일 관세 협상이 선거에 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초조감을 이시바 총리가 내비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침략 격퇴를 상정한 최대 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회색지대 저강도 도발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타이베이에 있는 한 대형마트, 공습 경보가 울리자 직원이 경광등을 들고 손님들을 대피시킵니다. 지하 방공호에 숨은 사람들 사이에선 응급처치 연습도 이루어집니다. 一天两天都有可能啊，那就变成说你要让人家放心，说你在这边，然后你的起居饮食都不会缺少。 중국의 침공을 격퇴하는 올해 타이완의 한광 훈련은 평년보다 2배 긴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하이마스와 에이브럼스 전차 등 미국에서 새로 도입한 무기들도 투입했습니다. 今年的演习特别采取 极限练兵的方式进行，没有事先的范本。 중국군은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깎아내리며 맞불 무력 시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企图将台湾老百姓绑上台独战车，为一党之私害台毁台。 제3항모 푸젠함에 탑재할 젠15T 전투기의 생산 공정을 보여주며 군사 기술력 격차도 과시했습니다. 弹射牵引杆，它配合航母上的弹射机构，然后拉着它走，最后释放，就走了。 타이완 군수기업 8곳을 상대로 민간 군사,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도 나섰습니다. 타이완 해협 중간선에 바짝 붙은 민간 항공 노선 일부 구간을 추가로 열며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2027년 침공 시나리오에 맞서 대비태세를 바짝 조이고 있는 타이완. 중국은 군사와 민간 구분이 모호한 회색지대에서 견제구를 날리며 힘 빼놓기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뿐 아니라 미국 음원 차트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내년 초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주제가상 후보로도 출품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사운드 트랙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극중 악령에게서 팬들을 지키는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 테이크다운과 같은 곡뿐 아니라 보이밴드 사자보이즈가 부른 유어 아이돌, 소다팝 등 무려 7곡이 빌보드 핫백 싱글 차트에 동시 진입했습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도 7월 첫째 주 앨범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K-팝 아이돌 그룹의 인기를 뛰어넘은 기록입니다.
사운드 트랙 제작 과정에는 실제 K-팝 프로듀서들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Be legitimately fit into the K-pop space. We felt that it was important to partner with the Korean label, and we landed with Black Label because we were all fans of Teddy Park. 세계적인 돌풍에 힘입어 K-팝 데몬헌터스는 내년 초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제가상 후보로 골든을 공식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주인공 헌트릭스의 멤버 루미가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부른 곡으로 K-팝 프로듀서 테디와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김은재 씨 등 5명이 공동 작곡했습니다. 골든은 지난 4일 싱글 앨범으로 정식 발매되며 아카데미 출품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아카데미 측도 공식 SNS 계정에서 해당 곡을 언급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안준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안방에서 열린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일본을 대파했습니다. 한국은 1차전에서 일본에 91대 77로 승리했습니다. 3점 차로 역전당한 채 전반을 마쳤지만 3쿼터에서 다시 역전에 성공했고 마지막 쿼터에서 주전들이 잇따라 득점포를 가동하며 점수차를 16점까지 벌려 승부를 갈랐습니다. 이현중이 3점포 4개를 포함해 25.6 리바운드로 승리를 이끌었고 여준석은 18.6 리바운드, 이정현은 17.4 리바운드로 펄펄 날았습니다. 대표팀은 모레 일본과 2차전을 치릅니다. 계속해서 이현중 선수의 경기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로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물론 좋은 팀이랑 경기를 해서 너무 영광이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팀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농구를 할 수 있을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에서 뛰는 게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 또 제가 이렇게 팀으로써 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그렇고 한 단계 더 스텝업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주말인 내일도 날이 무척 덥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도는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대전 23도, 부산 24도로 밤더위의 기세는 조금 더 약해지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서울 36도, 광주 34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하신다면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서쪽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면서 모레까지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고 전남 북서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동해안에서도 다시 폭염이 나타나겠고 대체로 흐린 가운데 호남과 경남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